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0점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다. 그리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탐욕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점수가 딱 50점까지 내려왔죠. 내려왔네요. 중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점수가 55점까지 올라갔었고 또 지난달에 11만 달러를 다시 리테스트하는 구간에서 이 점수가 71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중동발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50점까지 뚝 하고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강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0점에 가까울수록 비트는 신이야 음. 단계 그리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두 다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 불장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 여전히 다른 알트코인들이 이 중동 리스크에 정말 와르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잘 좋은 이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 점수가 어제보다도 또 1점 단계 내려온 26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 시장의 점유율을 뜻한다고 했는데 도미넌스가 오늘장에서는 63%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사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재돌파를 해주면서 이 도미넌스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알트코인들이 다시 추세가 전환되고 치고 올라오는 순간 도미넌스가 굉장히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 자체에 투자자들이 신뢰를 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점유율이 다시 또 한번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그리고 지난주랑 대비해서 굉장히 비슷한 수준을 다 이뤄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중동발 전쟁 리스크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또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그려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이렇게 추세를 30일 이평선 아래로 뚫고 내려왔을 때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다시 이렇게 횡보하는 추세를 그려낸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긴 횡보를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유의를 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한 번 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다시 상단을 찍은 다음에 30일 이평선을 맞고 반등을 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재미있는 걸 좀 보여드릴 텐데 비트코인이 많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힘들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특히 네. 이번 상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친암호화폐 스탠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기대감을 져버렸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나무보다는 숲을 한번 바라봐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님이 보셨을 때 지금 이 월봉 차트를 이게 하나 봉당 한 달이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비트코인이 추세가 꺾인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요. 그쵸.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추세선을 잘 지지해 주고 있고 심지어 무려 지금 3 개째 양봉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나무보다는 숲을 바라보시면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월봉 차트도 참고해 보면 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유가가 급증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가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패턴을 항상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지금 유가도 5 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으니까 맞아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유가와의 비트코인 상관관계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독립적으로 움직인 개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미증시라든지 그리고 이런 글로벌 시장과 굉장히 맞물리는 구조를 가졌다. 근데 말씀하신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23년도에 우리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 네. 그때도 중동발 리스크로 정말 그때도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했다. 몇만 음. 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또 되레
그런 구조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단기적인 그런 리스크는 금방 또 반등하는 흐름을 그려냈거든요.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다양한 악재가 겹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무줄 같은 탄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은 오르고 오르면 떨어지는 그런 탄성이 존재하는데 이런 관세 전쟁이나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는 그 탄성을 좀 무너뜨리고 오래 지속이 되는데 하지만 중동발 리스크는 해결점이 뚜렷하죠. 음. 전쟁이 끝나면 이 악재가 금방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시기가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제가 늘 이 11만 달러에 강력하게 매도벽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뛰어넘으려면 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하고 그쵸. 그리고 그동안 보여줬던 매수세보다 더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간단히 업비트 통해서 상위 등락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전일 대비를 이렇게 왔다 갔다 누르면 그날그날 가장 많이 오른 코인과 좀 떨어지는 코인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과 최근 장에서 보이는 패턴이 일명 김치 코인, 이 국내에서 나오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저희가 한번 따져보자면 지금 포켓 네트워크, 보라 이게 다 국내 코인이거든요. 네.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의 정책의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개발된 코인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왜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마지막 피날레. 그러니까 불장의 마지막 피날레가 김치 코인이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빅캡과 미들캡이 가고 나서 스몰캡 위주의 종목들이 거래량이 마구마구 터지면서 반짝반짝하고 그때가 불장의 피날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국산 코인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표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실제로 어 그런 데 보면은 "이제 마지막 피날레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아직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온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그런 순간은 빅캡부터, 그러니까 정말 라지캡부터 비트코인부터 가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불장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없겠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앵커님께서 너무 중동 리스크를 또 개별 이슈라든지 개별 종목들을 잘 다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차트 위주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중동의 불씨, 예, 글로벌 시장을 흔들다 들고 아. 왔습니다. 이 뒤에 이미지도 당연히 우리 친구. 우리의 친구 챗GPT가 제작을 해 줬습니다. 네. 요새 또 이미지 저작권이 또 심해졌기 때문에 아무거나 또 쓰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제작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일단 23년도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동안 좀 잠잠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한번 그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지적인 충돌을 넘어서 전면전의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지도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지역의 충돌 분포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 붉은 점들이 실제로 공격이 이뤄졌던 지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 국경선을 따라서 굉장히 촘촘하게 펼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특히 지금 눈에 띄는 건 경계선뿐만이 아니라 꽤 넓은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경계선 부근뿐만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돌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군사 지역에 그런 타격만 있었다 하면은 이제는 민간 지역까지 타격이 넓혀가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한 공격이 반복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도 지금 보복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간 순으로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 텐데 6월 3일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헤즈볼라의 거점을 공격을 했죠. 그리고 5일에는 레바논이 보복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6월 10일 때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긴장이 고조되면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도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 국방부에서 이 추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당연히 에너지 산업이다. 그래서 보시면 WTI 유가 최근 가격 차트인데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굉장히 짧은 구간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구간만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하고 보더라도 얼마나 눈에 띄게 급격한 급등세를 보였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지금 그래프에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입니다. 자, 그 순간을 기점으로 유가가 순식간에 68달러 선에서 76달러까지 급등했고요. 몇 시간 만에 무려 8달러 넘게 올랐죠. 네. 이게 단기적인 변동성이라기보다도 이 중동 지역 원유에 대한 이 공급 차질의 우려가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은 얼마나 이례적인 사건이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좀 브렌트유 가격을 보시면서 긴 사이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2년도부터 코로나부터 최근까지의 좀 더 긴 흐름을 들고 왔는데 22년도에 이제 코로나 직후에 우리가 유가 공급망이 부족했던 시기에 그리고 또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8.8%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일 오른쪽 부분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한 직후고 하루 만에 무려 7.9%까지 급등을 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이번에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프를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변동성은 있어도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가 그래프에서 이렇게 치솟는 구간을 스파이크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스파이크 구간이 나왔던 거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자, 중동의 전쟁 긴장감이 높아질 때 우리가 유가가 급등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베이스에 깔린 게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개입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 그러니까 무려 5분의 1이 이 항구에서 지금 생기고 있다. 맞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공급 면에서 차질이 생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이 기름값과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질문을 주실 텐데 지금 살펴보시면 2000년부터 22년까지 굉장히 긴 사이클의 차트를 들고 왔어요. WTI 유가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CPI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 구간이 유가고요. 그리고 푸른색 구간이 이 그래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입니다. 자, 그래프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2008년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위기죠. 이 금융위기 직전에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오르면서 이 물가도 6% 넘는 수준까지 따라 올라왔고요. 22년도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CPI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두 지표가 보시면 시간차를 두고 나란히 올라가죠. 네. 많은 사람들이 '아, 역시 기름값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구나.'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이런 이유에 있는 거죠. 보통 3 개월에서 6 개월 뒤에 물가가 따라 움직였고요. 그럴 때마다 연준은 훨씬 더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장에 엄청난 악재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시장이 반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연준의 그런 매파적인 스탠스인데 이러한 중동발 리스크까지 더해진다면 더욱더 물가 상승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연준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멀어질 수 있다. 맞아요. 라고 보실 수가 있죠. 사실 물가가 상승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소비자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어떤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오히려 '그럼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입장이 또 나올 수가 있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섣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지금 제일 신중하게 여기는 구간이 바로 물가이기 때문에 네. 이 중동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도리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게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장의 공포를 나타내고 있는 빅스 지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올해 상반기 3월을 보시면 저희가 관세 전쟁에 대한 충격, 뭐 관세 쇼크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빅스 점수가 22점까지 음.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보시면 6월에는 그나마 좀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관세발 우려가 중국과 합의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진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빅스 지수도 다시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2일에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보였죠. 공포지수가 20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빅스가 20을 넘는다는 건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전쟁이 단기적인 충돌로 끝나지 않고 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빅스 점수는 바로 S&P 500 점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자, S&P 500 지수 최근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왔는데 이 구간이 6월 10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시장은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서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의 매도세로 이어졌다는 거고 특히 S&P 500 지수가 불과 몇 분 만에 6020선 아래로 5940선 아래로 급락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수십 포인트가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지금 참여자들이 리스크 회피 현상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원유 수급 불안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재압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더욱더 긴장감이 돌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공포감이 이렇게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트리거로 좀 작용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자들은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금이죠. 금 가격은 온스당 3,400달러 선까지 상승했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하락세를 멈추고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지금 뚜렷하게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오면서 리스크오프의 전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투자 심리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내 투자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에 있어서 자산 배분 전략까지도 흔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제가 '아 역시 금은 금인가?' 왜냐면 '이제는 악재가 끝났겠지.' 하면 또 다른 블랙스완이 터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 100에 있으면은 100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고 100이 미국 주식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뭐 60을 넣고 20을 넣고 뭐 10은 ETF라든지 5%는 뭐 이런 금이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자,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충돌은 정말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겠죠. 정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갈등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시장에 공포감을 가져다 주고요. 앞으로 이 상황이 더 확대될지 진정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투자자라면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시겠고요. 이제는 암호화폐가 대세다. 코인 랩소디의 진행의 장아주. 이승이었습니다. 안녕!